여러분 세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10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3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7점짜리 배점이네요. 자, 지금 82회 기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나온 서식을 봤더니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하나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해결하고 2번 문제 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여러분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확정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자, 그 얘기는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여러분 이 거래처 정보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생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대국부터 등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상대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이요. 아, 내가 지금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이면 엔화를 받았겠지. 아, 미국이면 엔화를 받았겠지. 아, 영국은 유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 대금을 받는 부분은 계약상에 의한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국이라고 하는 수출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국은 우리는 큰 의미가 없다. 자, 수출신고번호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공급시기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선적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시기인 선적일 들어가야 하고요. 자, 환가일은 왜 준 거냐면 여러분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출한다라고 하시면 대가를 뭐로 받을 수도 있다? 외화요. 좀 특이하죠, 여러분. 지금 82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과 관련된 전표 입력 문제도 냈었는데 수출 실적 작성 문제도 또 냈네요. 자, 그럼 외화로 대가를 무엇한다? 대가를 수령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화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기 위해서 적용되는 환율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외상이다. 자, 모든 조건은 공급시기라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공급시기. 그래서 이 공급시기인 날짜를 기준으로 나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뭐가 된다? 아, 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근데 여러분 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죠. 공급시기가 있는데 대가를 미리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공급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다라고 하면 외상인 거고,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게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얘가 외상이었다라면 이 부분은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상이라는 부분에 무슨 부분을 가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선수금이라는 부분도 우리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 선수금. 그러면 외상이었을 땐 우리 무엇으로 가신다? 아, 공급 시기에 환율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무슨 부분? 기준 또는 재정환율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환율이라고 쓴 얘기는 무슨 부분일까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원화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환율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선수금은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무슨 부분? 자, 선수금이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미리 받아서 원화로 환가했었다. 또는 아, 저는 환가 안 하고요. 그대로 외화로 보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 요거 외화 보유입니다. 네, 외화 보유. 자, 그럼 외화 보유는 외상하고 동일하게 공급 시기에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화로 무엇하였다? 나는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하였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때는 환가할 때 적용했던 환율이 있어요. 그래서 환가 시 환율로 무엇 하셔야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게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출 쪽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이 부분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표 처리 문제이든 아니면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이든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본에 수출한 부분을 가서 봤더니요. 선적일은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자, 4월 6일인데 환가는 4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선적일이라고 하는 공급 시기인 4월
6일을 놓고 봤을 때 환가 날짜가 뒤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화로 받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외화로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고 저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외상이다. 근데 둘은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환가일이 아니라 선적일의 환율로 가죠. 그러면 이 자리의 환율로 갑니다. 근데 엔화는 반드시 입력하실 때 우리 어떻게 입력한다? 엔화 같은 경우는 1엔으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엔화는 우리가 외화가 움직일 때요. 100엔당 얼마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1엔당 얼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9.94로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부분. 자, 미국에 수출한 거 볼게요. 자, 선적일자는 5월 18일입니다. 근데 환가는 5월 12일입니다. 아, 그러면 공급 시기가 5월 18일인데 공급 시기 이전에 나 미리 선주금 받은 게 있고 환가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로 가야 돼요, 여러분? 5월 12일 날에 환가를 했으니까 이날째 환율로 가야 되네요. 그러면 환가일의 환율 얼마? 우리 1달러당 1,080원으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영국. 자, 영국은 6월 30일 선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환가는 7월 8일입니다. 그럼 6월 30일을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환가가 추후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선적일에 우리 무엇으로 기준환율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거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 모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는 입력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그리고 어디 가셔라? 부속명세서 원에 가시면 우리는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 이렇게 놓으시고 저희는 입력을 시작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조회 기간은 아까 1기 확정이니까요. 4월부터 6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넣고 엔터, 6 넣고 엔터. 자, 들어오셔서 직수출이니까 이 자리에 모두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직수출 이외의 기타 영세율은 11번 자리에 직접 건수와 웨어와 원화 금액을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신고 번호 주어진 거 그대로 입력. 자, 130-4120-04458 58인가요? 네, 589X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X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적 일자는 2020년도 4월 6일입니다.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주시고요. 엔화니까 일본 돈이죠, 여러분. 그럼 일본이라고 넣어주시면 JPY가 검색이 됩니다. 자, 환율은 표시했던 거 선적일의 환율 얼마요? 우리 994원. 근데 1엔으로 환산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환율은 우리 9.94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994 넣으시면 안 돼요. 1엔으로 환산. 자, 외화 금액은 우리 30만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금액은 298만2천원이 나오네요. 자, 전표정보 쪽에 있는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에 수출한 거 130-5510-011-460X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가 X를 넣어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 한영키가 안 눌려 있었네요. 다시 넣을게요. 130-5510-011-460X 넣어주시고 엔터. 자, 선적일자는 2020년도 5월 18일.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달러입니다. 달러는 미국 돈이죠,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라고 우리 입력하시면 미국 돈 USD가 검색이 됩니다. 자, 환율은 얼마였나요? 환가 환원율 1,080원. 자, 우리 수출액의 외화는 6만 불 넣어주시면 6,4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국에 수출한 거 130-64-25-147-041X라고 우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를 바꿔놓지 않았어도 계속 자동으로 바뀌네요. 자, 그리고 선적일자는 2020년 6월 30일입니다. 그럼 통화코드가 윗줄에 두 번째 라인에 입력했던 거랑 동일하시면 엔터 치시면 그대로 들어와요. 여기다 또 영국 검색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US 달러입니다. 자, 환율은 얼마이다? 선적일의 환율 1110원입니다. 자, 그리고 외화 금액은 75,000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오타 내지 마시고 환율 정리만 잘해서 입력하시면 100점 얼마 주겠다? 3점 주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 되셨으면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메뉴 종료하시면 저희는 3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푸실 땐 일단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8영산업의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기타 신고서류는 작성을 생략하시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할 것. 혹시라도 자료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삭제하시고 배지 상태를 놓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고서 부속 명세의 부가가치세 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2020년 2기 확정은 언제부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기간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네, 과세기간은 10월부터 12월 넣어주시면 되겠죠. 10 넣으시고 엔터, 12월 넣으시고 끝까지 엔터 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라는 얘기는 여기 혹시라도 반영된 데이터가 있으면 다 지워주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 내용을 말한 부분. 지금 제가 왜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하시라고 하냐면 우리 요 내용들 설명 나온 거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 정리하시고 한꺼번에 넣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매출 자료 나와 있고요. 매입 자료 나와 있고 저는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러면 내용들을 정리를 순차적으로 할게요. 저희는 매출 쪽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과사 매출에 공급가액은 2억 2천이고요. 세액은 2,2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 라는 게 벌써 결정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라 자리에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세 매출 아주 정확하게 좋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두 번째, 직수출입니다. 자, 공급가액 8,800이고 세액은 0원이래요. 수출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네,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직수출은 0의 세율이니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0세율 자리에 가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어디에 간다? 기타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럼 기타는 몇 번 자리? 6번 자리이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다 6이라고 일단은 써놓고 가시면 되죠. 그럼 일단 기본적인 매출 자리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매입에 가겠습니다.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에 분명히 세금 계산서이고요. 과세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공급가액 1억 3,200, 세액은 1,320만 원이고요. 자, 이 중 접대비,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접대비입니다. 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급가액은 550이고 세액은 55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매입세액 이외에 나머지는 위에 있는 매출과 관련된 상품 매입액입니다. 라고 줬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부분은 지금 어디에? 매입세액 부분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라는 부분에 가면 돼요. 근데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서 구분을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매입은 없어요. 그럼 모두 다 무슨 매입이다? 일반 매입입니다. 일반 매입은 몇 번? 10번입니다. 그러면 1억 3,200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이 부분은 일반 매입 10번 자리에 넣어주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던 부분 중에 무슨 부분이 있는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550은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몇 번 자리, 16번 자리에 입력해야 된다는 걸 꼭 표시해야 돼요.
근데 그런 표시를 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시만 해놓으시면 시험지 보시고 그냥 다다다다 타이핑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놓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법인카드 매입액 공급가액은 얼마이고요? 우리 1,100만 원, 세액은 110입니다. 전에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액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원의 복리후생적인 매입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카드로 매입했던 부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몇 번? 14번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14번은 이 자리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이 부분은 남번호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에 가고 그 14번 자리에 우리 어느 부분 신용카드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부분도 일반과 고정 매입이 있습니다. 근데 복리후생은 누가 봐도 일반 매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신용에 일반 매입이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어놓고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출도 정리가 끝났고 매입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예정신고 누락분이네요. 여러분 화면 보이니까 전 요 화면 유대 상태로 유지하고 그냥 갈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출은 요 예정신고 누락분 요 자리에 갈 거고요. 매입은 요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에 공급가액 2천만 원에 2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매출이고요. 그러면 매출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몇 번이다? 7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7번 란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화면 열려 있죠, 여러분. 매출 쪽에 예정 누락, 매입 쪽에 예정 누락. 그럼 매출 쪽에 예정 누락에 가시면 과세는 과세, 영세는 영세 구분합니다. 자, 과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세금 계산서니까 몇 번 자리? 33번 자리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7번에 33번 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지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는 따로 얘기할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이번엔 매입입니다. 여러분, 매입.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자, 매입이니까 매입세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몇 번 자리에 넣어야 된다? 12번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번에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잠깐 지우개 좀 열어서 필요 없는 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요거 잘못돼서요. 자, 그러면 여기 매입에 대한 부분, 매입은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럼 남번호는 몇 번이라고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 그럼 일단 12번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12번 예정신고 누락분 자리에 가시면 우리는 세금계산서와 그 밖에 공제매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세금계산서니까 38번 자리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예정신고 누락분이 꼭 세금계산서 누락분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그 밖의 공제 매입은 39번 자리에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요. 이건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이 39번 자리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용카드 예정신고 누락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단에 입력을 하면 39번에 들어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지저분하니까 또 한번 지울게요. 그거까지 기억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기타에 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함.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경감 공제세액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감 공제세액 부분이 이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회색이어서 화면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단 쪽에 있는 부분에 어느 곳이든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18번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전자신고세액공제 54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네, 이 자리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 때만 받을 수 있고, 우리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자신고에 대한 10,000원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남번호까지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쓰고 싶으시면 54번짜리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000원이라는 거. 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초과 환급에 대한 일반란에 입력할 것. 자, 그 얘기는 우리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제가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매출과 관련된 세액이 얼마 있고요. 우리 200만 원이 있고요. 매입과 관련된 세액이 얼마가 있고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 가산세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당이 아니라 일반 과소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일반 과소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는 몇 %이다? 10%이거든요. 그거 해달라는 얘기고요. 납부 불성실,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우리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며칠 적용하시면 된다? 91일 적용하면 됩니다. 라고 줬습니다. 계산기에서 날짜 계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예정신고 누락분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산세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가산세계라고 되어 있는 26번 자리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커서를 두시면 오른쪽 화면에 가산세 명세라는 게 오픈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 신고 불성실과 납부 지연 가산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 불성실은 지금 과소 초과환급 일반 자리 71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가산세 제가 기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세는 이 자리에 쓸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은 무슨 세액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 얼마를 덜 냈냐면 매출세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납부세액이 맞겠죠? 네, 납부세액. 제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자, 납부세액이 있었을 때 가산세가 나와요. 그러면 납부세액은 무슨 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주시면 돼요, 여러분? 매입세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니까 우리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200만 원. 자, 매입세액은 얼마?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못 낸 미납부세액이 얼마 있다?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산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미납세액에 해당되는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제가 아까 무슨 부분이요? 과소에 해당되는 일반이다. 왜냐면 과소에 해당되는 일반이면 10%, 무신고의 일반은 20%, 부당은 무신고이든 과소이든 40%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면 10%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예정신고 누락분이 여러분, 우리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을 언제 신고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정 신고 누락이 있었고 이 누락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저 확정신고 정상분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 반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정신고 누락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저는 몇 개월 만에 신고가 이루어진 거 여러분? 3개월 내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감면받을 수 있죠.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받아서 10% 내고 우리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우린 몇 프로? 75% 감면받아서 우리 25% 내거든요. 그래서
75% 무엇한다? 감면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산세 계산하실 때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여기다 75%를 곱하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내야 되는 세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내야 되는 가산세. 그러니까 7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75%를 내서 25% 납부해야 되는 납부율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계산기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우리 얼마인가요? 10만 원. 10만 원에 25% 얘기하면 25,000원에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납부 불성실 썼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납부지연. 금년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납부지연으로 통합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지 납부에 대한 것까지 가산세가 같이 통합을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고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면 우린 미납세액 얼마? 100만 원. 자, 곱하기 우리 미납일수 며칠? 91일입니다. 91일. 그리고 하루에 연체성 이자 얼마를 내면 된다? 만분의 2.5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만분의 2.5. 그리고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산기, 요거는 제가 암산을 할 수가 없어서 계산기 좀 잠깐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이고요. 자, 100만 원에 곱하기 91일이고요. 곱하기 2.5입니다. 나누기 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가산세는 얼마가 나온다? 22,750원.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가산세 요 자리에 22,750원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빠진 게 있어요? 네, 빠진 거 없죠. 그럼 이제 저희 무엇 하면 돼요? 요건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오픈은 되어 있고요. 매출 쪽부터 넣겠습니다. 그럼 매출 자료에 있는 자료. 그럼 1번란에 얼마를 넣어주셔라. 금액에 2억 2천을 입력. 자, 세액은 2,200 자동으로 나옵니다. 항상 확인하는 습관. 자, 그리고 직수출은 내려옵니다. 영세에 기타 6번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6번 자리에 가셔서 우리 금액 8,800을 입력합니다. 당연히 세액은 0의 세율이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매입 자료로 내려옵니다. 자, 일반 매입 10번에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전체 매입 금액 1억 3,200을 넣습니다. 1억 3,200 입력. 자,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 이 매입에 있는 이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요. 과세세금 계산서, 영세세금 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 모두 다 집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세액을 입력합니다. 그럼 세액은 1,32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매입 부분,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어서 16번 자리 곧바로 동시 입력합니다. 그럼 16번 자리 커서로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550만 원 입력하시고 세액 자리에 55만 원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 자료 1번은 끝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매입입니다. 카드 매입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리라겠죠, 여러분? 그럼 14번 자리 마우스 클릭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그 밖에 공제 매입이 나오고요.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란 일반 매입 41번에 입력합니다. 금액은 1,100만 원이고요. 세액 110만 원 추가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밖에 공제 매입의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매입 자료까지는 입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 자,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우리 7번 자리에 갑니다. 자, 7번 자리 오른쪽 화면 어디에 가자? 예정신고 누락 과세의 세금계산서 33번 자리에 입력합니다. 자, 우리 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그럼 세액은 200만 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항상 확인하는 습관. 자, 매입 바로 넣겠습니다. 매입세액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입니다. 그럼 12번 자리에 가셔서 우리 어느 부분 38번 세금계산서 클릭해 주시고 1,000만 원에 세액 100만 원 추가 입력합니다. 항상 매입은
세액도 내가 입력해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자리에 내려오도록 우리 이 부분에 가산세 얘기했으니까 가산세 곧바로 넣을까요? 자, 그럼 가산세 26번 자리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오픈이 됩니다. 자, 신고 불성실에 우리는 과소 초과환급에 갑니다. 71번 자리에는 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은 얼마였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금액자리에 넣습니다. 100만 원 넣으시고 엔터. 그리고 가산세 얼마였죠? 25,000원 추가 입력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납부 불성실과 관련된 납부 지연 가산세 73번 자리. 자, 가산세 대상 금액 얼마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납부 지연 일수 계산에 대한 창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당초 납부 기한과 납부일자를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버튼 곧바로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 계산한 22,750원 입력해 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의 합은 47,750원이 나왔네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거 입력했고 가산세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에 와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우리 그 밖에 경감자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여기 19번 자리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우리 무슨 부분? 18번 그 밖에 경감공제가 나오죠. 자, 이 부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 자리에 얼마 입력하시라고요? 10,000원을 입력합니다. 자, 기업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 시 각각 10,000원씩 공제받아서 우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년 연 20,0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답이 나왔을 때, 아, 내게 맞게 넣었나? 근데 이런 표시 있으면 답 금방 확인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써갖고 나오시냐면 이 부분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란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금액이 여러분 써가지고 나오셨을 때 이 금액이 맞으면 여러분 입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28만7,750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 끝나셨으니까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끝나면 우리는 7점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요. 사실상 1년 6번 시험 보는 과정 중에 6번을 다 낼 정도로 빈도가 높아요. 최근의 추세가 안 냈던 적이 있다라는 추세가 나와져서 조금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항상 나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위치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나셨으면 종료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산. 자, 큰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배점 15점이고요. 각각의 점수는 3점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5번째 문제까지 다 정리할 건데요. 자,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건, 결산은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자동 결산을 한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중에 뭐가 있으면, 우리 재무제표 작성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회계관리 모듈 쪽으로 넘어와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수동결산이 항상 먼저이니까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학계잔액 시산표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저는 항상 학계잔액 시산표를 무조건 열어놓고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선택이에요. 그럼 학계잔액 시산표 클릭하셔서 12월 31일자로 일단은 열어놓습니다. 필요하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창을 일단은 최소화 시켜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놓고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열어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자, 무조건 31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1번 문제부터 정리하고요. 이 중에 자동했으면 자동 표시해놓고 입력 안 하시고 자동에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자, 미국의 ABS사로부터 10만 불을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엇하였다? 차입하였다. 여러분 차입했다고 했으니까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원화를 빌렸어요? 외화를 빌렸어요? 외화를 빌렸네요. 그럼 여러분 환율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분계를 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우리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다? ABS사가 거래처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외화 평가할 때 거래처 코드 꼭 정리합니다. 자, 10월 1일의 환율은 1,050원이었고요. 우리 12월 31일의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050원에서 1,100원으로 환율이 무엇되었다? 상승하였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상승 환율은 1,100원에서 1,050원 빼시면 우리는 50원이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기 차익금은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래서 부채란 말이죠. 여러분 부채는 사실상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10만 불에 대해서 우리 곱하기 얼마요? 50원 해주시면 되죠. 그럼 10만 불 곱하기 50원 하시면 우리 얼마를 더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500만 원의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는 갚아야 되는 부분의 빚이 늘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부채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부채 증가는 어느 변? 대변이에요. 대변이 결정이 끝났으면 차변은 뭐가 된다? 손실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갚아야 될 빚이 늘었다라면 우리는 손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쓰시자?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는 표현을 쓰겠죠. 됐을까요? 그럼 정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분단에 가셔서 여러분 어느 변을 먼저 치든 상관은 없습니다. 차변에 우리 뭐라고 넣자.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대로 친다라면 아니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나 그쪽을 먼저 치세요. 그럼 반대편은 이익이나 손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항상 어느 변? 대변이죠. 대변에 계정 과목 누구요? 외화 장기 차입금을 넣어달라.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누구이다? 한영키 눌러주시고 A만 치시고 엔터 그랬더니 ABS사가 검색이 됩니다. 거래처 코드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대변에 부채를 입력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차변을 입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차변에는 비용 계정이 들어와야 되고 대변에는 수익 계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차변의 비용은 누가 들어가시면 된다? 외화, 환산, 손실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거래처 코드 입력하는 거 실수하지 마실 것. 자, 저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여러분, 영업부라고 되어 있네요. 영업부. 자, 영업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네, 판관비. 2020년도 4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31일까지 우리 120만 원을 2020년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에 보험료로 계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단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시고요. 월할 그러면 12달 중에 몇 달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고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뭘까요? 내가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 회계 기간을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저는 며칠 날 4월 1일 날 지금 비용 처리했어요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계 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단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며칠 날 거 3월 31일까지 나간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전체를 다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되는 건 우리 무슨 부분? 경과에 대한 부분. 우리 단기 거만 뭐가 된다? 단기만 비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경과에 해당되는 차기 거. 자, 그럼 이 미경과 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 자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쵸? 자산.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자산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라? 아직 지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래서 미경과, 그러면 미경과는 언제부터? 연도는 안 쓸게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치. 그래서 미경과를 무엇으로? 우리 자산인 선급 비용으로 무엇하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급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계산하시면 우리 보험료 얼마 나갔어요? 12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럼 12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몇 달이죠, 여러분? 3개월이 미경과였죠. 그거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럼 120을 12로 나누면 사실 한 달에 1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만큼 뭐가 된다? 선급 비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급 비용 처리하는 금액 3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이것도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30만 원입니다. 상대 계정 대변엔 차변에 있었던 과대계상 보험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근데 보험료는 아까 영업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821번에 있는 보험료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없죠,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저는 화면 좀 조금 지울게요, 여러분.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 자, 기말 현재 주식회사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다. 여러분, 공정가치는 12만 원. 자, 그러면 취득일자 1월 30일에 1000주를 샀고요. 주당 얼마 주고 샀다? 10만 원 주고 샀다. 자, 그리고 우리 처분이 있었네요. 10월 25일 날 300주를 12만 원에 팔았대요. 자, 우리한테는 얼마 주고 샀다라고 했었던 요 금액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럼 1000주 중에 300주를 팔았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코스파의 보유 주식 수는 몇 주가 돼요, 여러분? 보유 주식은 700주가 되는 거죠. 네, 700주. 그럼 여러분 700주만 무엇 하시면 된다? 평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수 700주 곱하기 나 10만 원 주고 샀던 거 12만 원 됐어요 라고 했으니까 공정가치 12만 원에서 우리 장부금액이라고 얘기하는 10만 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만 원이 가격이 올랐네, 여러분. 자, 그럼 요 순서대로 계산해서 양수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 나오면 손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우리 계산기 가지고 계산했더니 계산기 잠깐 가져올게요. 자, 지금 계산기하고 계산하시면 우리는 700주 곱하기 여러분 2만 원이죠? 네, 2만 원 곱해주시면 1,400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1,400만 원에 우리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00만 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산 시 지금 가지고 있었던 유가증권의 시가가 올라가거나 시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익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산이 증가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입력하러 또 들어가 보시죠. 이것도 수동이에요, 여러분.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은 1,400만 원입니다. 상대 계정 대변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 1,400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자, 12월 31일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결산 마감 전 무영업권, 무형자산의 잔액이 1,200만 원이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1,200만 원에 해당되는 영업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2020년도 12월 30일에 취득했대요.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장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2020년도 12월 30일에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1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상각비 계산해야 되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는 1,20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곱하기 취득 원가를 가져가야 되니까요. 취득 원가 1,200만 원 곱하기 우리 5년간 상각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곱하기 있어요, 여러분. 곱하기가 아니라 뭐로 갔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겠죠. 네, 나누기. 자, 그래서 1,200만 원 나누기 5년 내용연수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1년치예요. 그 중에 곱하기 나는 12달 중에 몇 달만 한 달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12분의 1만큼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00만 원 5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12분의 1만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요거 20만 원 나와요, 여러분. 20만 원. 자, 그러면 이 무형자산 상각비는요. 수동으로도 결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이면 5번 문제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가서 봤더니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5번도 수동과 자동이 모두 다 돼요. 얘도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거든요. 자, 저는 자동으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4번 자동, 5번도 자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영업권 감소시키는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당기 법인세 비용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요. 선납 세금은 705만 3,900원으로 가정하며 단, 당기법인세 비용 중 선납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할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는 수동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고 놓고 대변에 미리 냈던 선납 세금을 쓰고 내야 되는 세금은 미지급 세금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자동에서 자동 분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급 세금에 대한 금액은 계산하고 갈게요. 그러면 계산하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금액 중에 여러분 2,200이잖아요. 자, 2,200만 원이 있고요. 그럼 2,200만 원에서 미리 냈던 세금 얼마요? 705만 3,900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은 1,494만 6,1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써놓고 갈게요. 1,494만 6,100원. 그래서 수동과 자동이 다 가능한 건 수동으로 입력을 하시든 자동으로 입력을 하시든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요거 무의식 중에 저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펜 기능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줄이 생겼네요. 계산기를 보내놨고요. 자, 그러면 정리가 다 됐으니까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은 종료합니다. 여러분 학계전액치산표 쓸 일 있을까봐 열어놨었는데 한 번도 안 썼네요.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에 어디 가시면 되신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입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1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 기간 입력 잘못되시면 문제됩니다. 우리는 연결산이니까 반드시 1월부터 12월. 자, 그러면 4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영업권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형자산 글씨가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제조원가 쪽에 들어가지 않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권은 누가 봐도 판관비 쪽이 맞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우리 무슨 부분? 무형자산 상각 6번 보이시죠? 영업권 글씨 보이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 여기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난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인세 비용은 이 결산자료 입력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롤을 맨 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9번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가서 입력합니다. 자, 선납세금 705만 3,900원, 여기 705만 3,900원과 딱 동일하죠, 여러분? 그러면 결산 반영 금액에 선납세금 입력합니다. 그래서 705만 3,900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계상액은 우리 더 내야 되는 돈, 그러면 이 추가 계상액이라는 건 미지급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미지급세금 1,494만 6,1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냈던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에 해당되는 추가 계상액 넣고 나면 여기 9번 자리 법인세 등의 금액이 우리 내야 되는 법인세 2,2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2,200만 원 되는 거 보이시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 그래서 4번과 5번은 직접 수동으로 분계해도 되지만 자동이라는 걸 활용해도 된다는 거. 자, 요거 다 끝나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왼쪽 맨 상단에 전표 추가키가 있죠, 여러분. 이 전표 추가키를 반드시 눌러주시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해야만 우리 각각 3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력을 해놓으시고 전표 추가를 안 하시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그리고 세무사랑 2는 자동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또 들어옵니다. 그럼 이 글씨가 들어오면 우린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연습을 조금 미흡하게 하셔서 4번 넣고 전표 추가하고 5번 넣고 전표 추가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메뉴를 활용해서 결산을 한다 그러면 전표 추가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다 끝났으면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가서 4번과 5번 전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다 된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라고 해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우리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 영업권 정리된 거 들어왔고요. 법인세 등 선납세금 정리한 거, 미지급세금 정리된 거 들어온 거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신다.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산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쪽에 부속서류 부분보다는 부가세 신고서랑 가산세 문제 때문에 조금 강좌가 길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무 2급의 강좌는 일부러 이렇게 쪼개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쪼개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요, 원천징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